더불어민주당 마포울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입니다. 자, 총선이 이제 뭐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총선 전초전이 시작되었다. 예. 그 전초전 총선 기획단의 예. 승부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안 됐다. 네, 지금 언론도 그렇고 평론가들의 분석도 총선 기획단은 민주당이 앞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특히 어디서는 뭐 한판승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이 청년, 여성이 대거 포진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은 청년은 한 명도 없고 여성은 한 명뿐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에 정청래 전 의원도 참여하셨네요. 네, 당의 부름을 받고 예. 기꺼이 나섰습니다. 홍보 소통 분과 홍보 소통 분과위원장. 예. 네, 항희두 씨랑 함께 하시네요. 황희두 강선우. 예. 전 교수. 젊은 분들하고 함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은 이렇게 저하고 이제 홍보소통부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지만 예. 또 자문위원 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홍보 소통 또 이 스피커가 크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총선기획단은 공천 심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1대 총선의 방향 그리고 뭐 정책, 뭐 공약, 뭐 컨셉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웃라인을 잡고 국민들께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 중에 홍보 소통은 정청래가 제일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까? 제 말로는 말을 못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활발한 SNS 활동 뭐 이런 게 어떻게 홍보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네요. 보통 이제 아무리 어려운 정책이더라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원으로 대중에게 말하라. 예. 그래서 보통 신문 기사들도 중학교 2, 3학년에 맞춰야 된다. 예. 쉽고 간결하고 예. 명징하고 예. 비유, 상징, 압축, 요약 예. 뭐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제 뭐 카피인데 이제 여기 나머지 분과에서 이제 내온 콘텐츠가 있다면 저는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쉬운 언어로 이렇게 예. 설명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진보 스피커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도 친분이 깊으니까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네요. 뭐 자문위원 이렇게 예.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조언 이런 것도 좀 받고 그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황인두 씨는 또 유튜버니까 유명 유튜버니까 그것도 활용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17대 초선 때 예.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었어요. 재정법으로. 그래서 예. e스포츠 발전에 제가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둘이 만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잘 돼요. 그러면서 너무 깜짝 놀라요. 예.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를 아세요? 그래서 아니 나도 좀 했다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내가 회장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죽이 잘 맞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총선 기획단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 민주당 총선 기획단과 관련해서 섬뜩하다. 내칠 줄 알았던 금태섭 의원을 중용했다. 한국당도 배워야 한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 당내 강성 코어 당원들은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들어간 것도 반대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했냐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저한테도 막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막 문자 보내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민주정당이고 또 예. 다양성이란 측면도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니까 당장 조중동동 보수 매체부터 진보 매체까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잘했다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농번기 때는 부직갱이라도 일손을 도와야 된다. 예.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총선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쟁 같은 총선을 치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총선 기획단 평가가 좋은 만큼 이 여세를 몰아서 총선 승리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 쇄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낙연 총리가 조기에 등판해야 된다. 조기 등판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안정적이고 그나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이해찬 대표의 연륜, 풍부한 예. 경험, 예. 식견 이런 것이 굉장히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적어도 여의도 민주당 안에서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뭐 나가라든가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지금은 이제 없는 없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을 봤을 때도 김종인 대표 시절 또 문재인 대표 시절 그 다들 좀 시끄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해찬 대표가 나와서 시끄러운 거 이런 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보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저도 당 대표를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거든요. 예. 근데 이해찬 당 대표 이전에 추미애 당 대표가 임기를 다 채웠어요. 예.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해찬 당 대표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체가 불출마를 이미 전당대회 때 선언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긴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철희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명이라도 사퇴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그 인터뷰에서 당대표 사퇴는 자기는 반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일면은 기사로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박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변증법에 보면 예.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꾀하죠. 예. 근데 한 명 가지고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 명의 목소리도 물론 소중합니다만 한 명이 사퇴하란다고 해서 사퇴하고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낙연 총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 여기는.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저의 입장이고 예. 그러나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뭐 여러 가지 구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에서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당에 가서 역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들어온다면 이해찬 이낙연 투톱 체제 공동선대위장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선거 때마다 이제 있는 일인데 우리가 잊었지만요. 당대표는 또 당대표들이 있고 또 이렇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뭐 예. 꾸려가지고 다 이렇게 예. 하거든요. 예. 자기 지역이든 대표성이든 계층이든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들을 공동선대위를 꾸리고 심지어는 2012년 대선 같은 경우는 한 10명 가까이 공동선대위원장이 있어서 예. 제가 오히려 그러면 이게 책임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명으로 선대위원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퇴하고 이낙연 총리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니. 그거는 제로 퍼센트. 0%. 예, 0%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 얘기도 아까 잠깐 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때문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악재가 돼버렸어요. 인재 영입하려다 인재 사태를 맞았다. 이건 인재다. 이거는 이런 얘기도 오늘 기사에서 하던데 이거는 첫 단추를 좀 잘못 깨가지고 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인재 영입은 지난 총선 때 한번 보세요.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인재 영입 1호가 표창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이 사람도 민주당하고 같이 하네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재 영입 1호를 박찬주 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자충수고 또 그리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분란을 더 키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뭐 좀 계륵가두 같은 상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황교안 대표 리더십을 지적하는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황 대표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거의 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오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우파 통합 협의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뭐 손잡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좀 묻지 말자 덮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감동을 주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뭐 빅텐트니 제3지대론이니 무슨 뭐 통합기구니 이런 것은 총선 때마다 나오는 낡은 레코드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왜 이렇게 식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정의당 얘기도 해볼까요? 정의당도 이제 인재 영입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자스민 전 의원을 영입했고
또 민주당 출신의 이병록 전 제독을 영입했습니다. 정의당의 인재 영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거죠.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칭찬하듯이 한다면 참 잘했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자스민 의원이 이제 외통위 때 저랑 이제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 예. 참 괜찮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 쪽에서 좀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정의당 입장에서는 매우 잘한 거죠. 예. 정의당의 또 그 컨셉하고 맞겠죠. 약자 항상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지난 19대 때 이혜리사 옛날 탁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잘한 거였어요, 사실은. 저도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분인데 우리도 저런 분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음 총선 때 민주당에서도 뭐 그런 분들 좀 많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주 고성이 있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설전이었는데 강기정 수석이 사과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강 수석의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거든요. 일단 강 수석이 고성을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오바를 한 거죠. 오바했다. 예. 그리고 본인도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본인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랬으면 좀 덜 그럴 텐데 예.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이제 하는데 뒤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강기정 수석만 나무랄 일이 아닌 것이 그 전에 또 그리고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예. 그렇게 막 또 예. 안보실장을 거의 뭐 부하다루듯이 막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면 너무 좀 심하게 몰아붙이고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좀 양쪽에서 먼저 좀 같이 좀 이렇게 자제할 문제지 어느 일방이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뭐 저도 양쪽이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정무수석이 보통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 뽑는 이유는 야당하고 좀 소통해라 그 부분이잖아요. 네, 가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네. 그런데 거기 국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는 너무 정말 정의원 말처럼 오버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도 오늘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했고 또 사과를 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군요. 예, 강기정 수석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보이콧한다. 이건 또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 너무한 거죠. 그건.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고성 지른 거하고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또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들어서 본회의 표결 처리한 게 딱 5일밖에 없대요. 네. 야 너무한 거죠 이건. 예. 그래서 여당은 정쟁이다 그런 주장은 이렇게 좀 일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최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이 언급됐습니다. 뭐 그 정보위에 들어갔던 의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말을 했다 번복하고 뭐 이런 정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정원도 또 의원들도 다 잘못한 거예요. 예. 북미 정상회담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예. 북한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가 그것을 설령 비공개 회의 때 얘기가 오갔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외부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북한과 미국은 얼마나 좀 웃기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은 그 북미 회담이 잘 풀리면 연내 북미 정상이 있을 수 않겠냐 이렇게 희망 섞인 예. 전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걸러서 브리핑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 2년간 할 때도 국정원장이 가끔 이제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실언하고 안 해야 될 얘기도 하고 예. 그런 경우는 여야 간사 합의해서 이건 좀 뺍시다. 국익상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안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야말로 아니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예.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신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 좀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기사가 떴다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지는 걸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가상 대결했을 때. 그 이제 본격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내년 선거운동 이게 북미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하죠. 써먹고 싶은 카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 정보위 그 국감 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회의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12월 안에는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무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둘 다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오늘이 11월 초 아닙니까? 지금 11월 중하순부터 신년사 작성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바짝 지금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년사에 들어갈 방향 입장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11월 아마 15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아마 착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제안한 것은 지난번 홍영표 원내대표 시절도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손금주 의원 이용호인가요? 예. 영호인가요? 그분 두 분 한 번 거절당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 민주당 당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받아줘야 합니까? 기본적인 원칙이요. 예. 총선 때 A라는 정당으로 나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낙선이 되든 그 당으로 나가야 된다. 중간에 왔다 갔다 옮기면 안 된다. 그것은 4년 전에 그 당을 보고 찍어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발 그 당으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으면 그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전 의원님만의 생각입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대부분의 당 의원도 그렇게 지도부도 생각합니까? 대부분 부정적이고요. 당원들도 부정적이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죠. 지소미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얼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미 뭐 끝난 거죠. 미국이 계속 압박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이미 저희가 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예.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일본하고 대화가 잘 풀리면 극적으로 타결 뭐 이렇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아베 총리로서는 또 국내 정치상 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존심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무역 갈등 7, 8, 9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판정승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베 총리도 좀 코너로 몰리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전향적으로 나온다면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지만 지소미아는 이미 선은 예. 그어진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금강산 관광. 이번에 통일부가 다시 북쪽에 보냈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한번 거절당하고. 네. 대답이 올까요? 거절을 하더라도 계속 만나서 얘기하자 하는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연애할 때도 거절 당했으면 알았어 그러고 돌았으면 이게 성사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 예. 싹트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예. 계속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국민들 중에는 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저 자세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건 그야말로 제안이잖아요. 제안. 예. 그런 제안은 뭐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신신 법정 클럽 시작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관련해서 새로운 문건을 확보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수사 지휘했던 전익수 대령이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에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군인권센터 임태원 수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이 처음에 이 계엄 관련한 문건이 언제 작성됐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탄핵 정국 때 2017년도 3월에 작성된 것이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순실 씨가 막 귀국할 무렵 그 2016년도 10월 무렵에 그때 계엄 문건이 청와대 라인과 연결이 돼서 2016년 10월에 작성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익수 대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은폐하고자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전익수 대령은 이 사건을 왜 은폐를 했을까? 일단 지금 보면 압수수색도 했었거든요. 압수수색도 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덮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전익수 대령 측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민간 검찰로 넘겨서 했다. 우리가 덮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좀 봐야 될 거는 이 얘기는 뭐냐. 2016년 10월 달에 작성된 거는 김관진 그때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국방부의 신기훈 대령인가요? 네, 행정관. 중령인가요? 요 라인으로 해서 작성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전에 얘기했던 2017년 2월 달에는 한민구 조연천 라인으로 작성된 별개의 문서가 있는데 실은 알고 보면 이 두 개의 문서가 결국은 청와대라는 컨트롤 타워에서 작성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지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향후에 이거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고요. 재수사를 통해서 이 그 청와대 국방부 라인 그다음에 국방부 기무사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이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로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7년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2016년 문건은 박 전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문건은 청와대를 통하지 않았느냐. 이런 청와대가 의심이고. 최종적으로 예.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느냐. 예. 이 두 개의 문건이 하나로 청와대에서 만나지 않을까. 합쳐지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 전익수 대령은 민간 검찰로 넘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죠. 자료를. 네. 아니, 자기들이 자료를 넘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국방부 장관이나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예. 그 연관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자기들이 오해를 받지 않을까. 사건 자체를 넘겼다. 예, 사건 자체를 민간 검찰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당시 넘어갔는지. 압수수색 통해 갖고 확보한 수사 자료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자료에서 이제 다른 오히려 압수수색에서 나왔던 희망계획 문건을 가지고 뭔가를 그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다른 너 저기 진급 대상자 됐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신기훈 중령을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 변호사님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수사를 다시 들어가면 당시 확보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군 검찰에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전익수 대령도 그게 어디에 있을지 최종적으로 어디로 예. 갔는지를 전익수 대령이 이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이런 오해를 본인은 오해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때 만들어진 수사 자료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죠. 예. 근데 굉장히 의문인 게 그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이 어떤 소장이 혼자서만 갖고 있는 문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보자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미 압수수색해서 군 검찰이든 뭐 민간 검찰이든 있겠죠.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째서 이것을 일반인이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건지 이건 명백히 덮었다는 내용도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희망계획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면은요, 이 뭐를 희망하는지가 눈에 보여요. 계엄령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 계엄령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온갖 논리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를 희망하고 있다는 게 문서에 다 잡혀요.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최종권 진위를 놓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7월에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 가짜다. 어떤 말이죠? 하태경 의원이 뭐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고 자신이 최종본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목차를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은 최종본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인 거죠. 반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 문건이 조작된 문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인권센터는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도 그 최종본이 아니고 뭐 2017년 3월 3일 날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서 얼핏 보기에는 뭐 최종 수정 일자가 그때니까 최종본 같지만 이거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2017년 5월 10일 날 작성된 문서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 문서를 좀 세탁한 문서. 그러니까 날짜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세탁 문서라는 거죠. 세탁 네. 문서. 예. 정권 바뀌었으니까 정권에 잘 보이려고 예. 만든 문서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기 전에도 저희 방송에도 몇 차례 그건 조작된 네. 문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지금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하태경 의원이 입수한 것이 7월에 공개된 기무사 문건이 가짜라는 거를 제시하기 위해 했던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최종본이다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최종본의 재수사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예. 이런 관점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서로 싸울 게 아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쫙 늘어놓고 예. 타임라인별로 어떤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 예.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수사 없이 이거를 일방의 얘기만 듣고 이게 예. 뭐가 진짜다, 뭐가 최종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진실이 뭔지 정말 하루빨리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하는데 검찰의 움직임은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한번 뭐 기소유예 그리고 참고인 중지 이렇게 내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묵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검찰 주장은 그렇잖아요. 조현천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수사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조현천이라는 이 한 사람 쏙 빠졌다고 해서 이 큰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 수사의 틀이. 그러면 검찰 당국에서 조현천을 귀국시키려고 노력은 해봤느냐? 네. 그러니까 이번에 MBC 보도를 보니까 조현천의 형도 나한테 전화 연락 온 적도 없다 그랬거든요. 원래 네. 보통 그렇게 도피하게 되면 가족을 통해서 설득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했고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은 따박따박 받아먹고 있고. 지금까지 받아먹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지켜보고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네요. 수사단 어떻게 구성됩니까?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안산지청장 관역 지청장이 단장을 맡아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네, 중간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 한 명이 그때 심폐소생을 받고 있었고 네. 헬기로 이송하면 20분 거리를 배로 이송하는 바람에 4시간이 넘게 걸려서 결국 네. 사망했고 네.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수사를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 드는데 일단 수사팀을 이끌게 될 임관혁 안산지청장 어떤 네. 사람이죠? 특수통이죠. 네. 예, 특수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자리를 2번이나 여기만 특수통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검사까지 검사장. 이제 지휘 체계에서 최상위에 이게 위치 지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예.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조사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특조위에서 발표할 때 학생들의 사체 검안서가 2장 있는 학생도 있고 3장 있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라는데 의혹만 제기됐는데 마침 한 학생이 임모군 같은 경우에는 그 체증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 체증 영상을 보니까 그때 살아 있던 걸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체 검안서에 한 개는 15m 거리에서 발견됐다라고 진술은 되어 있고 10m에서 100m 이내에서 발견됐다. 아니면은 10km 이내에서 발견됐다. 이런 사체 검안서가 2장이 있는 걸 보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하다. 예.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헬기가 그리고 당시에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왜 대기를 하고 있었는지, 수색을 왜 안 했는지, 수색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헬기가 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왜 분명히 살아있는 학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배로 가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차제에 이렇게 특수통이 전격 투입돼 가지고 또 검사들 한 7명에서 9명까지 투입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특히 사실관계 중에서는 해경이 여전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크게 규명돼야 될 사실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해경은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급변침, 뭐 과적이나 이런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급변침과 침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등은 그 박근혜 7시간 왜 그렇게 그 사실관계를 왜곡해가면서까지 봉인하고
증거를 조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에서 좀 예. 짚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당시 법무부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 예, 그 부분 이제 법리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병우, 황교안 같은 경우 그 해경 1, 2, 3 정장 승객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에게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면 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죠. 하는 얘기했거든요. 예.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그 황교안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의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번 특수단이 충분히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네. 그런데 수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봐야죠. 지켜봐야죠.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이 한동훈 부장 등이 어떻게 수사하는가를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이 그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수사하는지 봐야 됩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이걸 가지고 황교안 흔들기라고 또 이상한 논평을 내셨던데 누군가가 황교안을 흔드는 게 아니라 최근에 황교안 대표님을 보시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흔들고 있는 스스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유럽에 보여요. 타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3부에서 박병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국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 3부 기다려주시고요. 다른 얘기 해봅시다. 후원금 사기 의혹을 받는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귀국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적색 수배도 내렸다고요? 네, 적색 수배는 사실 인터폴 수배 단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인데요. 그 적색 수배 대상은 강력범죄 사범, 뭐 조직범죄 관련 사범, 아니면 5억 이상의 경제 사범 이런 경우에 내리는 건데, 경찰이 사회적 파장이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적색 수배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갸우뚱한 것 같아요. 이 뉴스 보자마자 저는 든 생각이 그런데 조현천은? 조현천은 예. 왜 안 참고 네. 왜 안 찾고 있을까요? 예. 못 찾고 있는 건지 안 찾고 있는 것인지. 예. 그래요. 자, 윤지호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5가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네. 그 후원금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후원금 횡령 등 해갖고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시 경찰에 어떻게 보면 쫓기는 신분이 돼버려서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근데 예, 저는 이 이외에도 적색수배 의뢰 이외에도 뭐 여권 무효화하고 뭐 이런저런 조치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예. 하는데 실제로는 별 실익이 없어요. 이미 이분이 이제 만약에?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권까지 갖게 된다면 이런 조치들이 전혀 실익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름 윤지호 씨는 본인 스스로가 뭐 화상을 통해서라든지 자기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본인 스스로 제시했다. 뭐 어디까지 예. 믿어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분히 뭐 좀 시끄럽기만 하고 실익 없는 조치들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키는 게 인터폴 적색 수배라고 하면 네. 인터폴 수사관들이 막 찾아가서 윤지호를 체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실익이 없으시다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도 그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권 무효 신청을 해서 외교부에 전달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윤지호 씨가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요거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김관진 DB그룹 회장이 2년 만에 자신 귀국을 했잖아요. 예. 여권이 만료가 되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신분 세탁을 하지 않고는 외국에 있을 수 없다. 요런 점이.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예. 그렇겠네요. 근데 경찰이 인터폴 적색 수배 신청을 하자 시민단체가 민감용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요? 이제 말하자면 장학선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실패 내지는 수사 지연, 수사 태만을 덮기 위해서 윤지호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장학선 사건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민간형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주장을 녹색당과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등 7개 단체가 요구를 했네요.
시민단체가 윤지호 씨 입장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윤지호 씨 입장이라는 게 아까 신장식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 협조하고 싶은데 지금 본인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상이든 어떻게든 뭐 경찰이 만약에 방문할 경우에 뭐 법상 안 된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자기는 뭐 조사에 응할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근데 조사에 응할 입장이면은 귀국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게 개인적인 수사라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을 이용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첫 들더라고요. 단추를 잘 못 꼈죠. 그러니까 왜 나갔냐부터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네. 아파서 나갔다고 예. 했는데 당시 어머니는 한국에 계셨고 네. 이 부분에서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그리고 납득할 만한 진실을 밝힐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두 분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